자, 3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기본서. 자, 36페이지를 보기 전에 전 시간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대표적으로 뭘 봤어요? 비송사건의 의, 개념 정확하게 숙지. 그 다음에 비송사건의 특질. 특징은 절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가. 그래서 절차상의 특징을 봤고요. 재판의 효력과 관련돼서 비송과 소송사건의 비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자, 우리 사실 행정사 실무법 2차 과목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무슨 과목 같아요? 행정사 절차법, 실무법이겠죠. 민법이야 뭐 계약법이니까 변화무쌍하고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김동수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그것도 재미가 없죠. 1차 과목에 대해서는 뭡니까? 절차적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 절차라는 것은 참 강의하기가 벅차요. 나름대로. 우리가 법률에 그렇게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재밌는데 우리 2차 과목들은 주로 재미없는 과목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죠. 자, 작년에 우리 수험생 중에 합격한 사람, 우리 형님이 있었죠. 참 형님 열심히 하셨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뭐다 2차에 대해서 꼭 수업을 들어서, 올해 꼭 합격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동영상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행정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면, 언제, 어디에서 장소를 공부 불문하고, 이렇게 합격하는 게 수강생도 기쁨이고, 저 나름대로 또 기쁨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차법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2차는 써봐야 돼. 써야 재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독창적인 이론에 동떨어진 답안 구성이 아니라 우리 독창적인 답안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게 또 나름대로의 2차 과목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2절 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제2절 간할입니다. 간할이죠. 자, 간할과 관련돼서는 거기 대표적으로 뭐라고 적었어요? 제3절 간할에서 비송사건 절차도라는 게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도. 자, 비송사건 절차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출발은 간할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의 전형적인 답안 샘플은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간할이 되겠죠. 그래서 간할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간할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신청할 건가? 신청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신청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신청 방법. 여기에 대해서 심리 및 재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심리 및 재판이라는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심리 및 재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불복 방법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불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방법이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법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기타와 관련돼서, 기타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비용 부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 앞으로 이제 뭡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의 총칙 부분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도, 여기 이제 간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복 방법, 비용 방법. 요 목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우리 강론 파트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강론 파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사 비송 사건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사 비송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사 비송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테르 부가 사건이 있다고. 가테르 사건과 관련돼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론 파트에서 민사 비송 사건과 상사 비송 사건과 가테르 사건을 우리가 목차를 구성할 때 항상 간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방법, 기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차를 구성했을 때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제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성할 때 그래서 뭐예요? 크게 만약에 1. 간할, 2. 신청인, 3번 신청 방법, 4번 심리 및 재판, 5번 불복 방법, 6.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 비송사건 절차의 목차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자, 가나다의 가나다의 어떤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이제 우리 재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판 기간. 자, 재판기간 그러면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법원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이다. 이 법원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판사 합의부를 바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법원이면서 재판기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대법원 아시죠? 대법원, 고등법원은 언제나 합의부가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뭐예요? 단독판사와 합의부를 병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기관은 법원으로서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바로 대표적인 법원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기관이 된다? 재판기관이 된다. 그래서 35페이지, 36페이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법원들은 그러면 인적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그래서 인적 요소를 보면 두 번째 인적 요소를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게 뭐예요? 재판장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명법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명법관은 대표적으로 명을 받드는 거죠. 재판장 명을 받드는 게 바로 수명법관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탁판사라는 게 있어요. 공조투탁과 관련돼서 이제 수탁판사. 자, 재판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탁할 수 있는 수탁판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일 크게 그린 게 바로 재판장입니다. 여기 비해서 재판장을 좀 그려놓네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게 뭡니까? 수명법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판장이 딱 하면 재판장 앞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판장이 딱 가운데서 갖고 좌배석, 우배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삼자한테 너 업무 좀 하라 그러는 게 대표적인 이게 수탁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적 설비 요소로는 재판기관으로서 법원, 단독판사가 합의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적 요소로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있다. 그래서 재판장이란 무엇이며 합의부의 경우 그 부에 속하는 판사 1인을 재판장이라 말한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요. 수명법관은 합의부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구성법관 1인에게 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를 맡는 법관은 수명법관이라고 해. 간단하게 한다면 재판장의 명을 받드는 법관이 수명법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 3번의 수탁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원 사건과는 공조 촉탁과 관련돼서 연결되죠. 공조 동그라미. 사건의 수서법원이 서를 받는 법원이 수서법원이 됩니다. 증거조사, 사실의 탐지 등을 인정한 사항을 동급법원은 다른 법원에 촉탁할 경우 이를 맡게 된 법원의 단독판사를 뭐라고 한다? 수탁판사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탁판사는 대표적으로 공조다. 그러면 촉탁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자로 쓴다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알릴촉, 알릴탁이 돼. 그래서 합치니까 나중에 수탁판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조촉탁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조촉탁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그래서 이제 수탁판사는 대표적으로 공조. 자, 법관이 재판장이 임을 한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촉탁이라는 등기가 연결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로 이제 촉탁 등기라는 게 탄생하게 되죠. 촉탁 등기란 알려서 하는 등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주체는 뭐냐? 촉탁 등기의 주체는 뭡니까? 바로 관공서가 된다는 게 대표적인 관공서가 알려서 하는 등기가 바로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된다? 촉탁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적 설비, 재판기관은 법원이 되고요. 거기 인적 요소로는 대표적으로 재판장과 수명법관과 수탁판사, 그 밖에 재판기관,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 사무관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집행관이 있죠. 집행 실력 형사, 강제 집행 실력 형사, 소송 처리, 송달 등을 담당하는 게 뭐예요? 집행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재판기관 물적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에 대한 인적 요소, 인적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죠.
자, 우리 비정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절차라는 것은 절차법의 어떤 하나의 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신속하다는 거예요. 신속성과 정확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성.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게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성이 올라가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성은 올리면 신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속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바로 절충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충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배우는 것도 요 신속성은 민법 총칙에는 뭐를 떨어질까요? 거래의 신속을 요한다는 거예요. 거래의 신속과 한마디로 거래의 정확이죠. 그래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의미로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요 노란 거는 바로 민법의 대원칙이 돼요. 거래의 신속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거고, 절차법의 대개념은 신속성과 대표적인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정확성이 되는 거고, 이 정확성과 관련돼서 절차의 정확성을 두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재척이라는 걸 주게 되고, 그래서 재척이라는 걸 주게 되고, 깊이라는 걸 주게 되고, 해피라는 의미를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대표적인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바로 공정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절차법의 공정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재척과 깊이와 해피라는 이런 의미를 이제 두게 되고요. 그러면 행정심판법도 대표적으로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 이해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여기 이제 20점짜리죠. 행정심판 후의 재척 깊이 회피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이제, 자, 제품은 우리 절차법의 군은 우리 정정성, 정확성, 공정성을 하게 되는 게 대표로 재척 깊이 회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관한 법률이 있죠.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것도 대표적으로 지적에 관한 절차법이라고. 지적에 관한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여기에도 지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위원회로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위원회. 대표적으로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 중앙지적위원회 재척 깊이 회피에 대해서 회피에 대해서 재척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절차법이니까 신속성과 정확성이야. 그럼 지적위원회에 대해서도 대표적으로 재척 깊이 회피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또 절차법이 하나 탄생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부동산 등기법도 대표적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논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라는 게 있어. 등기관의 등기관의 업무 범위를 공정하게 해서 업무 처리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유를 두고 있죠. 그래서 재척 사유라는 걸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사유다. 그러면 절차법에서는 재척 깊이 회피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줘. 그러면 재척과 깊이와 회피는 뭐라는 거예요? 거래 공정성. 그래서 정확성과 공정성의 의미에서 탄생하는 게 바로 재척 깊이 회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척이라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척의 개념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재척이란 뭐냐? 이걸 빠져라는 거예요. 빠져라는 거예요. 빠져라. 그래서 빠져라. 자, 그러면 저기에 빠져라. 그럼 빠져라. 그럼 빠지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빠지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척기간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 민법 정책에서는 이 제척이라는 것은 빠지는 기간, 결론적으로 법정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 기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척기간은 법정 기간의 의미로서 이 법정은 바로 뭡니까? 바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그러면 제척이라는 것은 어떤 당사자의 어떤 특수성 문제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나서면 그 법률 규정 사유에서는 빠지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척 빠져라. 제척기간, 법정기간. 이 법정기간은 바로 법률 규정으로서 그러면 제척기간은 빠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빠질 수 없죠. 어떤 특수한 신문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라. 어디에 돼 있다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빠지라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제척의 의미가 됩니다. 자, 기피라는 것은 뭐냐? 기피라는 것은 이거는 제척 사유 이해예요. 그러면 제척 사유가 아닌 이해 사유를 가지고 이해 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을 깨지기 위해서 깨지는 걸 전제권으로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 이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기피라는 게 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피라는 것은 뭐냐? 법원 직원이 제척 사유, 제척이나 그 다음에 기피 사유에 포함될 때 기피나 제척 이해 사유, 전 사유 이해를 스스로 바로 자발적으로 빠지는 것. 자발적으로 빠지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척의 개념이 뭐고 기피의 개념이 뭐고 회피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절차법에서 제척, 기피, 회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척과 기피, 회피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공정성은 그 정확성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이라는 개념, 그러면 제척은 키포인트가 바로 법률 규정이라는 거고 자, 법원의 직원이 제척 사유 이해에서 뭐다 당사자 이해 사유로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당사자가 신청해서 기피하는 게 바로 이게 기피 현상이 됩니다. 기피라고 그러고요. 법원 직원이 제척 기피에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빠지는 것. 누가? 법원 직원이. 이게 바로 회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대표적으로 이 회피라는 것은 뭐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준용한다? 제척과 기피라는 걸 우리가 준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제척의 개념과 기피의 개념과 회피의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7페이지 가니까 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건의 일을 준용한다. 그래서 회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척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어서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법률상 당연히 줄쳐놓으세요.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제척이다. 그래서 제척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피라는 것은 법원 직원에 대해서 제척원인 이해의 재판을 공정을 의심하는 사유가 있을 때 누가? 당사자 신청. 그래서 두 군데를 키워드를 잡아야 되네요. 제척원인 이해라는 하나 줄쳐놓고 당사자 신청 줄쳐놓고 그 사건에 대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기피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법원 직원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럼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회피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회피라는 개념을 잡아놓고 회피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상 뭐 준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척, 기피, 회피 그러면 우리 이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렇다면 여기 이제 주체를 행정심판을 갖다 붙여놔서 우리가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이 뭐냐, 그 다음에 기피가 뭐냐, 그 다음에 회피가 뭐냐. 제척이라는 것은 제척기관으로서 법률이다. 그러면 법률에 경해서 우리가 빠져라. 그래서 법률 규정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기피라는 것은 제척 이해의 사유로서 의심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내가 빠지겠다. 기피라는 거예요. 법원 직원이 제척과 기피 사유가 해당한다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
회피. 그렇다면 제척과 기피, 회피는 우리 절차법의 하나의 그 이념인 바로 신속성과 정확성 요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두고 있다? 바로 정확성, 즉 공정성의 그 이념을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가날이 나오죠. 가날. 그래서 이제 가날. 이제 가날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날을 보기 전에 대표적으로 뭘 봤죠? 바로 자, 물적 설부인 재판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 단독 판사와 합의부가 있다고 그랬고요. 인정혀서로는 대표적으로 재판장, 그 다음에 수명법관, 대표적으로 수탁판사, 법원 사무관, 집행관 이렇게 있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관할과 관련돼서는 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언제 출제됐느냐? 작년에 출제됐죠. 3회 때 우리가 출제됐어요. 작년 3월이죠. 그래서 관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를 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관할 이선과 관련돼서 요 3회 때 우리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관할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경향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자, 관할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 경향이 떨어졌다. 그 정도만 의미 보시고. 그러면 관할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쓸 때, 자, 논술행이나 약술행을 쓸 때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내년에는 사회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진 희박하다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자, 관할이 뭘까요? 관할이라는 것은 재판 관할을 나누는 게 관할이 되겠죠.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의의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관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의 의의가 되죠. 관할의 의의가 무엇인가? 관할이란 다른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 어떤 법인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재판권을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을 건가? 이게 바로 관할이다. 그래서 관할 이렇게 되겠죠. 자, 관할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본 게 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급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급 관할이 있다. 그래서 신급 관할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바로 사무 관할이 있겠죠. 사무 관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세 번째, 여기 재판 관할이 있겠죠. 그래서 재판 관할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발점을 우리가 재판적이라고 그러게 돼. 어디에다 재판을 둘 건가? 재판적을 둘 건가? 그래서 이게 재판 관할이 돼요. 그러면 신급 관할, 사무 관할, 재판 관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급 관할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요? 바로 1심이겠죠. 1심제도. 그 다음에 2심과 그 다음에 3심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자,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소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송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항소라고 그러죠. 항소. 자,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이걸 상고라고 그러겠죠. 상고. 만약에 비송사건 절차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항고라고 그래요. 항고. 요거 2심에서 3심을 가는 게 뭐예요? 이걸 재항고라고 그럽니다. 재항고. 그러면 1심에서 3심으로 날아가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특별항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항고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자, 우리 민사비송과 관련돼서는 비약상고라고 그러죠. 날아간다 해서 비약상고. 그래서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의 의미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급 관할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심. 그러면 대표적으로 1심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이제 1심. 1심은 대표적으로 신급 관할에 대해서 1심은 어디에서 했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하게 되죠. 그러면 2심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 지방법원 탐사판사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1심은 대표적으로 이제 1심하면 지방법원 또는 뭐예요? 그 지원이 되고 2심 법원에 대해서 2심 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은 2심 관할법원이 어디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돼요.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2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심 제도와 관련돼서 요 기억리언간 한번 체크해서 별표 하나 해놓고 요것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방법원 합의부의 2심 결정명령이나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서 항고 사건은 누가 관할한다? 바로 대법원이라는 거예요. 대법원. 그래서 이제 우리 관할과 관련돼서 우리 신급관할, 그러면 신급관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몇 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단정해요.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예요? 우리 항고라고 그러고 2심에서 3심으로 간 게 재항고야. 그러면 3심은 뭐예요? 우리가 대법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심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해 두면 우리 신급관할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관할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관할이 뭐냐? 사무관할은 두 번째 줄 줄잖아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재판을 관할하는 것, 재판을 분담하는 걸 바로 뭐예요? 이게 사무관할이라고 그래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 분담을 하는 게 바로 사무관할이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꼭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사무관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물적 설비와 관련돼서 법원을 배웠죠. 법원은 대표적으로 단독판사와 뭐가 있다? 바로 합의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의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사무관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민사비송이 있네요. 민사비송 사건의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에 대해서 상사비송. 자, 그러면 단독판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단독판사가 있고 대표적으로 합의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의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사무관할과 관련돼서는 단독판사 합의부. 단독판사, 그 다음에 합의부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민사비송은 단독판사가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되죠. 그러면 합의방법은 합의부가 바로 A적 편의예요. 그래서 A적 편으로서 이거는 꼭 암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임시라는 단어와 특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 임시와 특별이 들어가면 이건 지방법은 합의부가 사무관할이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상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는 합의부가 원칙이에요. 여기가 원칙이고 대표적으로 여기가 예외적인 사건이 됩니다. 단독판사관은 거기는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과 외국인 회사죠. 외국인 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폐쇄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사무관할과 관련돼서 단독판사 합의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독판사 합의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민사비송의 원칙은 단독판사다. 아마 합의부와 관련돼서는 예외적으로 임시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합의부가 원칙이 돼, 합의부가 예외적인 측면이 되고요. 사무관할과 관련돼서 민사비송은 단독판사 합의부가 있는데 원칙이 단독판사, 예외가 합의부, 임시특별이 되고요. 상사비송에 대해서는 원칙이 합의부, 예외가 뭐예요? 바로 단독판사. 대표적으로 외국인 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 그러면 이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에 대해서 사무관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사무관할의 개념이 뭔지 그거는 기본서 39페이지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관할이라 하면 1심 소송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사건의 경중,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당 관계를 정해놓은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무관할의 정의가 되고요.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가, 얼마나 비싸느냐 소송에 대해서 소가를 기준으로 사무관할을 정하고 있지만 비송사건 절차의 경우는 각종의 사건마다 사무관할을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은 원칙 A적인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과 관련돼서 대개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검정과 관련된 사건, 제3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은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독 판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강론 파트에 답안을 구성할 때 특히 3번은 확인해 두시고요. 이 3번과 가지는 동그라미 3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민사 비송과 소송 사건, 상사 비송과 관련돼서는 단독 판사 합의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신급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신급 관할이란 대표로 이제 3심제도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 관할이 있고요. 사무 관할이 있고 대표적으로 세 번째 재판 관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관할 그 옆에다는 이렇게 재판적이라고 써놔요. 재판적. 요 재판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재판 관할, 여기 이제 재판 관할이 뭡니까? 이게 바로 토지 관할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관할. 그래서 재판과 관련돼서는 이제 토지 관할과 관련돼서는 재판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급 관할이 있고 사무 관할이 있고 대표적으로 토지 관할이 있네요. 그러면 토지 관할 가는 것은 재판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잠시. 그래서 재판 관할, 재판적.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주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재판적은 주소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거소를 기점으로 하고요. 거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최후의 주소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주소지로 우리 재판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의 최후의 주소지가 없자면 재산의 소재지가 돼요. 재산의 소재지가 되고요. 재산의 소재지. 자, 대표적으로 이제 대법원을 관할하는, 재산을 관할하는 중앙지방법원을 관할이죠. 그래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렇게 이제 지방법원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 관할, 즉 재판적과 관련돼서는 일단 기준이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최후 주소지, 그 다음에 재산의 소재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제 토지 관할과 관련돼서 토지 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정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 특히 재판권의 분당 간격을 정해놓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판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주소, 분명하면 거소가 분명하면 최후 주소지로 가고요. 자, 최후 주소지가 분명하면 대표적으로 재산의 소재지. 그러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게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토지 관할과 관련돼서 개념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토지 관할은 사람의 주소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채무 이행지, 물건의 소재지, 그 다음에 소송 계속지 등 여러 가지 편의에서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주소, 거소, 그 다음에 최후 주소지, 재판의 소재지, 그 다음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렇게 재판적을 정한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이게 토지 관할로서 대표적으로 재판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과 우선 관할과 이성이죠. 올해 출제되는 거죠. 관할의 종류에 대해서 마다 약속을 하고 우선 관할과 이성, 이렇게 이제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선 관할이라는 것은 최초의 사건을 신청하는 게 우선 관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3조 우선 관할과 이성. 관할 법원이 수개일 경우 최초의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게 바로 우선 관할이 되고,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관할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송이라는 게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선 관할과 이제 사건의 이송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잡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할의 중에서 신급관할, 사무관할, 토지관할에 우리가 봤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관할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고, 최초의 관할, 신청을 받은 관할이 우선관할이고, 거기에서 이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이송이라는 것은 요 옮길 있자야, 소송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어디를 바꾸는 거예요? 관할을 바꾸는 것, 관할을 바꾸는 것. 이 관할을 바꾸는 게 바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바로 이송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우선 관할과 이송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선 관할과 이송이라는 관할을 바꾸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 그러면 우선 관할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경우, 법원 신청에 의해서 신청, 직권,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관할 법원의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겠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사건의 이송. 이송이라는 것은 소속 관할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송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 3번에 관할의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관할의 지정이 나온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 관할의 지정이라는 게 탄생하네. 관할의 지정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안양시와 구로구 이제 등기도 비송사건의 의미가 있으니까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등기의 관할을 어떻게 둘 건가?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법원에다 접목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한 채 졌어요. 그러면 안양시에다 등기해 주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구로구에다 집을 이렇게 졌어요. 그럼 구로구에 등기하는 게 당연한 관할이겠죠. 근데 구로구와 안양시 적경지역에 C라는 사람이 건물을 질 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할을 지정할 건가? 이게 대표적인 관할의 지정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안양시입니다. 안양시는 이거는 지방법원이 돼. 서울지방 지방법원이 되고요. 자, 구로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돼요. 그러면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뭐냐? 이때는 고등법원이 관할을 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관할의 지정 문제가 탄생하는 게 대표적인 관할의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어디에다 지정할 건가? 이게 대표적인 관할의 지정. 요거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우리 자, 나름대로 3회 때 뭐의 의미상으로 출제가 된 게 관할의 종류, 우선 관할과 이송, 관할의 지정 이렇게 이제 의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거기 박스 밑에 조문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토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 경우 그러면 두 법원의 직권, 거기 직권상고법원이 누구냐? 직권입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을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랭킹이 같으면 자, 체급이 같으냐? 체급이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되고요. 체급이 그러면 여기 한 단계가 높은다. 그러면 이 체급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관할의 지정이라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공조 촉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조 촉탁은 도와달라는 거죠. 알려서, 네. 그러면 공조 촉탁과 관련돼서는 우리 물적 설비인, 아까 인적 설비인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조 촉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그 옆에다 수탁판사라고 딱 써놔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탁판사가 있다. 그러면 공조 촉탁은 서로 도우면서 임해주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공조 촉탁이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공조는 촉탁을 해야 된다. 공조는 촉탁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촉탁은 알린다라는 거죠. 공조는 촉탁에 의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탄생하게 되고. 자, 2번과 공조를 첩탁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탐지. 대표적으로 이제 공조 촉탁. 어떤 거냐? 사실탐지라는 거예요. 심리 방법과 관련돼서 사실탐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환에 대해서 소환 이렇게 있고요. 소환. 그 다음에 이제 고지에 대해서 있고요. 고지.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재판의 집행. 그래서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공조가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탐지, 그 다음에 소환, 그 다음에 고지,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하는 게 이제 공조가 되고, 공조는 뭐에 의해서 한다? 바로 촉탁에 의한다라는 거. 그러면 공조는 촉탁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탐지, 소환,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와 정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감정인의 조사도 촉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0조에서는 민사소송법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게 있죠. 촉탁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탐지, 소환, 그 다음에 고지와 재판의 집행에 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정인과 감정인의 조사 이렇게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관할은 관할의 의의가 잡고 관할의 종류. 관할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급 관할이 있고 신급 관할은 삼심제도라는 게 있고요. 사무 관할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을 마다 재판을 분담하는 게 이게 사무 관할이 되죠. 단독 판사와 합의부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고요. 토지 관할은 재판적으로서 주소가 분명하면 거소로 가고 거소가 분명하면 최후 주소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소재지. 그래서 대부분이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관 최초의 사건을 신청받은 게 우선 관할이고 거기에 옮기리자에서 사건을 바꾸는 걸 이송이라고 부릅니다. 관할의 지정은 직권상고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제 공조촉탁이란 대표적으로 수탁법원과 관련돼서 수탁판사가 있죠. 공조는 축탁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탐지, 소환 부르는 거죠. 고지,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소송사건 절차도에서 출발,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관할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제3절 당사자와 관련돼서 즉 신청인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